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국의 여류 소설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작품 원유회로 귀한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캐서린 맨스필드는 1888년 뉴질랜드에서 출생하였는데요. 14세에 영국으로 건너가 퀸즈 대학에 다녔습니다. 이때부터 작가가 될 야망을 품고 본격적으로 문학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22세 때 다시 런던으로 가서 결혼을 하지만 남편이 아닌 사람의 아기를 임신해서 이내 별거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그녀의 불행한 삶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녀의 소설은 보내는 족족 거절당했기 때문에 시류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고요.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에 출전한 동생이 죽는 등 그녀에게서 불행은 쉽사리 떠나지 않았는데요. 1923년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기까지 그녀의 일생은 병고와 생활고와의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은 뒤에 영국 제1위 단편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맨스필드의 작품 세계는 아주 좁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주로 소재로 다루었고요. 소녀와 여성의 생활을 예리하고 섬세한 감각, 시인다운 감성으로 그려낸 것이 그의 소설들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집의 행복, 원유회가 있고요. 사후의 일기, 서간집, 평론집 작품가 작가가 간행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원유회는 원유의 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한 순진한 소녀를 통해서 인생의 밝음과 어둠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원유회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원유회 캐서린 맨스필드. 마침내 그날은 바라는 대로 쾌청한 날씨였다. 원유회를 하는데 오늘 같은 날씨는 주문을 해도 쉽사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다. 따뜻한 것은 물론 바람 한 점 없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다. 파란 하늘은 초여름의 하늘처럼 황금색의 엷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정원사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서 잔디를 깎고 청소를 했다. 이전에 들국화가 피어있던 검고 평평한 화단에서는 벌써 파릇파릇한 풀들이 햇살을 받으며 곱게 빛났다. 유독 장미꽃은 원유회에서 자기만이 사람의 시선을 독차지하려고 뽐내고 있음을 누구나가 느낄 수 있었다. 사실상 다른 꽃 이름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꽃을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수백 종류의 장미꽃이 하룻밤 사이에 피어났기 때문에 다른 화초들은 하늘에서 천사라도 내려온 것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 조반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인부들은 천막을 치려고 몰려왔다. 어머니, 천막은 어디다 치면 좋겠어요? 얘야,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금년 원유에는 아이들 중심으로 해줬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고 있단다. 오늘만은 너희 어머니라고 생각지 말고
손님 취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얘야. 그러나 맥으로서는 도저히 일꾼들을 감독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조반전에 머리를 감고 양쪽 뺨 위에 거무스름한 머리를 귀밑까지 늘어뜨리고 녹색 모자를 쓴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조스는 나비처럼 명주로 된 패티코트를 입고 일본풍의 재킷을 걸친 채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로라, 당신이 가야만 해. 당신 재간이 그만이니까 말이야. 로라는 버터 바른 빵을 든 채 달려왔다. 그녀는 집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긴 데다가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미였다. 게다가 누구보다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4명의 남자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원 통로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천이 감겨있는 판자를 손에 들고 어깨에는 큼직한 연장통을 둘러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성실한 표정들이었다. 로라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빵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고 생각했으나 어디다 놓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으므로 빵을 든 채 남자들 옆으로 다가갔다. 얼굴이 빨개지기는 했으나 애써서 정색을 하면서 약간 근시안적인 사람의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녀는 어머니의 음성을 흉내내어 인사를 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그 말소리가 너무 꾸민 듯 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한층 부끄러워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더듬거렸다. 저 천막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이죠? 네, 아가씨, 그렇습니다. 하고 제일 키가 크고 주근깨가 많은 남자가 연장통을 내려놓고 밀짚 모자를 뒤로 젖히면서 웃는 얼굴로 말했다. 네, 그 일 때문에 왔었죠. 순간 그 남자의 미소와 친절한 말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작기는 했지만 짙푸른 색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다. 다른 남자들도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인자한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자, 기운을 내십시오. 덤벼들어 물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들의 미소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일꾼들이란 얼마나 순박한 사람들인가. 게다가 오늘 아침은 어쩌면 이토록 청명하단 말인가. 아침이 이렇다 말할 때가 아니다. 일에 착수해야 한다. 천막이를 말이다. 그런데 백합이 있는 잔디 쪽은 어떨까요?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백합이 있는 잔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손에는 이미 빵이 들려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았다. 뚱뚱한 남자는 아랫입술을 삐죽이 내밀고 있었으며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남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쪽으로는 마음이 가지 않는데요. 하고 그 남자가 말했다. 눈에 확 들어온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천막과 같은 물건으로 말하면 말씀이야. 하고 말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야 아가씨. 나를 따라와 보십시오. 하고 수수한 어조로 뇌까렸다. 눈에 확 들어오는 데라니? 이런 말투로 일꾼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니 품위가 깎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로라는 잠시 회의를 느꼈다. 그러나 로라는 결연히 그이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테니스 코트 옆쪽은 어떻겠어요? 하고 로라가 물었다. 아마도 악대가 이 근처 어딘가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악대를 부른다고? 하고 또 한 사람 일꾼이 말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지친 사람처럼 테니스 코트 있는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주 자그마한 악대인걸요. 하고 로라는 상냥하게 말했다. 만일 악대가 아주 작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도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키가 후리후리한 사나이가 말참견을 했다.
네, 아가씨, 보십시오. 저쪽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쪽 관목숲 말입니다. 저쪽이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은데요. 카라카 숲을 등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카라카 나무 숲이 감춰지지 않아요. 저 나무는 저렇게 훌륭하게 보이는데 말이에요. 큼직한 나뭇잎이 반짝반짝 빛나고 노란 열매들이 저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말이에요. 저 나무들은 마치 바다 가운데 외딴 섬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처럼 외롭고도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천막으로 감추어버려 하다니. 할 수 없군요. 일꾼들은 이미 판자를 어깨에 둘러매고 그 장소로 가고 있었다. 키가 큰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라벤더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끼고는 냄새를 맡았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로라는 이와 같은 거친 남자가 라벤더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게만 생각되어서 카라카나무 숲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녀가 알고 있는 남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얼마나 색다르고 기분 좋은 노동자인가 하고 로라는 생각에 잠겼다.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토요일 저녁이면 저녁을 함께 먹는 일 이외에는 재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남자들 대신에 왜 이와 같은 노동자들을 친구로 삼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친구들과 함께라면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키가 큰 남자가 낡은 봉투 뒷면에 고리로 잠가서 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로라는 불합리한 계급차별 따위는 모두가 잘못이라고 단정해버렸다. 그녀로서는 그런 따위의 일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있었으나 그때 드륵드륵하고 나무 켜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휘파람을 휙 불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어이 형, 거기 있는 거야? 형이라니 얼마나 친근한 말인가. 로라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마음이 태평스럽고 얼마나 쓸데없는 격식에 진절머리가 나 있는가를 그 큰 사나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버터 바른 빵 조각을 들고는 그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도 노동하는 여자처럼 느껴졌다. 로라 어디 계세요? 전화가 왔어요. 하고 집 안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갑니다. 하고 로라는 미끄러지듯이 잔디 위를 지나고 통로를 거쳐 계단 위로 그리고 베란다를 가로질러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 마루에서는 아버지와 로리가 모자를 손질하며 막 사무실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로라 하고 로리가 재빠르게 말했다. 점심때까지는 말이야 웃옷의 주름을 좀 펴 놓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림질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도 좀 보아주었으면 좋겠어. 네 하고 대답한 로라는 갑자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분에 쫓겨서 로리에게 달려가 그를 재빨리 가볍게 얼싸안았다. 그런데 오빠 나는 말이야 원희애가 정말 좋거든. 오빠는 어때? 하고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좋고 말고 하고 앳된 목소리로 다정하게 대답해주고는 자기도 로라를 안아주었다. 그는 가만히 로라를 떼어놓으면서 말했다. 자, 어서 가서 전화를 받아야지. 전화기 앞으로 온 로라는 네, 키티야 안녕? 점심 먹으러 안 오겠니? 네, 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장만한 요리지만 샌드위치 몇 조각하고 계란과자하고 또 조금 남아있어. 응. 오늘 아침은 어쩜 이렇게 날씨가 좋지? 흰 옷을 입고 오겠어? 응. 물론 나도 그럴 테야. 네. 그런데 잠깐 전화 끊지 말고 지금 어머니가 부르시는가 봐. 하고 로라는 자리에 걸터 앉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잘 안 들려요. 세리던 부인의 목소리가 층계 위에서 들려왔다.
요 전번 일요일에 쓰고 왔던 그 귀여운 모자를 또 쓰고 오라고 해라. 여보세요?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요전 일요일에 쓰고 왔던 귀여운 모자 있잖아. 그걸 쓰고 오래. 알았지? 1시에 오는 거야. 안녕. 로라는 수화기를 놓고 두 팔로 머리를 받치더니 심호흡을 한 후 팔을 쭉 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로라는 후 하고 숨을 크게 내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집 안에 있는 문이 모두 열려 있는 것 같았다. 조용하기는 하지만 분주한 발소리 그리고 뛰어다니는 사람의 목소리로 인해 집 안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부엌으로 통하는 초록빛 천으로 싼 문이 시끄럽지 않을 정도로 계속 여닫혔다. 그리고 계속해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같은 것도 들려왔다. 그 소리는 육중한 피아노의 단단한 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오늘이 천기로 말하자면 만일 더욱 주위에서 살펴본다면 오늘은 연휴 때와는 다른 날씨 같았다. 미풍이 창문 위쪽에서 집 밖에서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태양 그림자가 하나는 잉크병 위에 또 하나는 은빛 사진틀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귀엽고 작은 반점이었다. 잉크병 위에 있는 반점은 더욱더 귀여워 보였다. 그것은 마치 불덩어리처럼 보였고 작은 별빛과도 같았다. 그녀는 완전히 매혹되었다. 문간에서 벨이 울리고 층계에서 세디의 치마 스치는 소리도 들려왔다. 남자가 무엇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디는 아무렇게나 대꾸하고 있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마님한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세디, 무슨 일이지? 로라는 현관 앞으로 나갔다. 꽃가게 사람이에요, 로라. 사실이었다. 문간을 바로 들어선 곳에 널쩍하고 속이 얕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붉은색 백합꽃이 가득 담긴 화분이 들어차 있었다. 모두가 백합꽃, 다른 꽃은 없었다. 활짝 핀 탐스런 빨간 꽃이 햇살을 가득히 받으며 짙푸른 가지 위에서 말할 수 없이 싱그럽게 보였다. 오, 세디! 하고 로라가 외쳤다. 그 음성은 마치 신음하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마치 백합의 불길로 몸을 따뜻하게 덮이려는 듯이 몸을 굽혔다. 백합꽃이 마치 그녀의 손가락 속에, 입술에 또는 가슴 속에 피어있는 것 같았다. 뭔가 잘못된 건 아냐? 하고 로라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렇게 많이 주문한 사람은 없었을 텐데 세디 가서 어머니를 찾아와요. 마침 그때 세리던 부인이 나타났다. 조용히 하거라 얘야 하고 어머니는 조용한 음성으로 타일렀다. 내가 주문했단다. 예쁘지? 그녀는 로라의 팔을 꼭 잡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어저께 그 가게 앞을 지나다 보니 이 꽃들이 진열장에 놓여있지 않겠니? 그래서 갑자기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마음껏 새빨간 백합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났지 뭐냐. 그래서 원유회를 구실 삼아 주문한 거란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번엔 원효회와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하고 로라가 말했다. 세디는 그때 물러가 버렸다. 꽃가게 주인은 아직 화분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을 팔로 껴안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어머니의 귀를 자근자근 깨물고 있었다. 얘야, 너는 까다롭게 구는 어머니는 싫지? 그러니 그만해 두어라. 봐라, 저기 사람들이 있지 않니? 꽃가게 사람은 또 백합꽃이 가득 담긴 화분을 날라왔다. 저기 문간 양쪽과 현관 양쪽에 갖다 놓아 주셔요. 하고 쓰리던 부인이 말했다. 예,
로라야, 그래도 괜찮겠지? 네, 어머니, 좋고 말고요. 응접실에서는 매그와 조스와 하인인 한스 세 사람이 덤벼들어 겨우 피아노를 이동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대형 안락 의자는 벽 쪽에다 밀어붙이고 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방 밖으로 내가는 것이 어떨까? 좋지. 한스, 너는 이 탁자를 흡연실로 운반하고 그리고 비를 가지고 융단에 묻어있는 얼룩을 말끔히 떨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스는 말이야. 조스는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기뻤고 하인들도 그녀의 분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모두가 연극이라도 하고 있는 기분들이었다. 어머니와 로라는 곧 이리 오시라고 해라. 네, 알았습니다, 조스님. 그리고 그녀는 매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늘 오후에 내게 노래를 부르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으니 피아노의 상태가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 이 세상살이는 괴로워라는 곡들을 한번 멋있게 쳐보도록 하지. 땅, 따따따, 땡땅 하고 피아노 소리가 정열적으로 울려 퍼졌다. 조스의 안색이 변했다. 그녀는 두 주먹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어머니와 로라가 함께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슬픈 표정을 띠고 있었다. 이 세상살이는 괴로워, 눈물과 탄식, 변하는 사람의 마음. 이 세상살이는 괴로워, 눈물과 탄식, 변하는 사람의 마음. 이리하여 작별을 고하노니. 그러나 이리하여라고 하는 가사의 대목에서 피아노 소리는 한층 더 힘있고 애절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얼굴은 밝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같았지만 한 구석에는 아주 차디찬 미소가 들어있었다. 이 세상살이는 괴로워 희망은 사라지고 꿈꾸는지 깨어 있는 것인지. 그때 세디가 옆에서 말 참견을 했기 때문에 노래는 중단되고 말았다. 왜 그래, 세디? 죄송합니다. 요리사가 샌드위치에 쓸 작은 깃털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샌드위치에 쓰는 작은 깃털이라니? 세디야, 무슨 소리냐? 하고 세리던 부인이 되물었다. 그 표정으로 깃털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았다. 그러면 말이야, 하고 세리던 부인이 분명하게 세디에게 말했다. 10분 이내에 갖다 주겠다고 요리사에게 일러라. 세디는 방을 나갔다. 그럼 로라야, 하고 어머니가 바쁜 듯이 말했다. 나하고 같이 흡연실로 가자. 어딘가 봉투 뒤쪽에 물품의 이름을 적어둔 것 같은데 말이다. 그것을 좀 네가 써줘야겠다. 그리고 매그, 너는 곧 2층에 올라가서 머리와 얼굴을 매만지도록 해라. 조수는 당장 옷을 갈아입고 자, 어서 모두들 시킨 일들을 빨리빨리 하도록 해라. 말을 안 들으면 저녁 때 아빠가 오시면 모두 말씀드릴 테다. 그리고 아차, 잊었구나, 조스. 너는 부엌에 가서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잘 타일러라. 오늘 아침은 웬일인지 그 사람들이 안심이 안 되는구나. 마침내 봉투는 식당의 시계 뒤쪽에서 발견되었지만 어째서 이런 곳에 와 있었는지 세리던 부인은 도시 알 수가 없었다.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내 가방에서 훔쳐갔으면 틀림없지.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 크림치즈하고 레몬으로 굳힌 웅유는 끝냈느냐? 계란하고 또 세리던 부인은 그녀의 손에서 봉투를 뺏어들었다. 마치 생쥐 같구나. 생쥐랄 수는 없고 말이야. 그렇지? 계란과 올리브예요. 하고 로라가 어깨 너머로 말했다. 그래, 물론 올리브지. 그런데 어쩐지 좀 너무 지독한 맞춤 같은데? 계란과 올리브라니 말이다. 겨우 끝내고 로라는 그것들을 부엌으로 가지고 갔다. 부엌에서는 조스가 요리사를 달래느라고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런데 요리사는 조금도 심통을 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맛있게 생긴 샌드위치를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단 말이야. 하고 조스가 들떠서 짓거리고 있었다. 종류가 몇 가지나 된다고 했지요? 15가지? 네, 15종류입니다, 조스님. 잘 됐어요, 아줌마. 고마워요. 요리사는 샌드위치를 자르는 칼로 빵 부스러기를 긁어모으며 활짝 웃어 보였다. 고도보 상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디가 식기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창 너머로 본 것이었다. 크림떡을 가지고 온 것이다. 고도보 상점은 크림떡으로 이름이 난 상점이었다. 이것을 손수 집에서 만든다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봐요, 세디. 그것 좀 받아서 탁자 위에 놓아주세요. 네? 하고 요리사가 일렀다. 세디는 다 날라다 놓고 난 다음 다시 문간 쪽으로 갔다. 로라와 조스는 다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달라고 조르는 일은 물론 없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들의 눈길이 자꾸만 크림떡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요리사는 그것을 가지런히 놓으면서 여분으로 붙어있는 사탕을 모두 떨어버렸다. 모두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을지 몰라 하고 로라가 말했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 하고 조스가 대답했다. 매우 실질적인 조스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정말 예쁘고 가볍게 생겼네요. 그렇지요? 아가씨들 하나씩 드세요. 어머니께서도 모르실 거예요. 하고 요리사는 다정스럽게 말했다. 아니,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침을 금방 먹고 나서 또 크림떡이라니 생각해보면 알 일이다.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는 일이다. 그러나 2분 후에는 조스와 로라가 진지한 얼굴로 크림이 묻은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뒤쪽으로 해서 정원에 가보지 않겠니? 하고 로라가 말했다. 천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어. 그 인부들 말이야. 정말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 뒷문 쪽에는 요리사, 세디, 고도버 상점에서 온 한스 등이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다. 탁, 탁, 탁 하고 요리사는 노을난 암탉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세디는 마치 치통이라도 생긴 사람처럼 자기 뺨을 두들기고 있었다. 한스는 무슨 연고인가를 알고 싶어서 얼굴을 찡그렸다. 고도버 상점에서 온 사람만이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무래도 장본인은 이 사람인 듯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서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사람이 살해되었답니다. 살해되었다고요? 어디서? 왜? 언제? 고도보 상점에서 온 사람은 자기의 얘기를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먼저 말문을 열었다. 아가씨, 이 아래쪽 작은 판잣집을 아시나요? 아느냐고?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기에는 젊은 스커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그 놈의 말이 말씀이에요. 호크가의 모퉁이에서 도로 기관차를 보고 놀라서 뛰어오르는 바람에 그 불쌍한 스커트가 떨어져 죽어버렸지 뭡니까? 죽었대요? 로라는 고도버 상점에서 온 사람을 주의 깊게 응시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안아 일으켰을 때는 벌써 죽어 있었답니다. 하고 고도버 상점에서 온 사람은 흥미진진하게 말했다. 제가 이쪽으로 올 무렵에는 사람들이 시체를 그의 집으로 운반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요리사 쪽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마누라 자식 새끼들이 5이나 남게 되었으니 말이야. 조스, 나 좀 봐. 하고 로라는 동생의 소매를 잡고 부엌을 빠져나와서 푸른 천이 붙어있는 문 저편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거기서 로라는 발을 멈추고 문에 몸을 기대면서 겁에 질린 듯이 말했다. 이봐, 조스,
모두 다 그만둘까 봐. 모두 그만두자고? 도대체 로라, 그게 무슨 뜻이야? 물론 원우회를 그만두겠다는 뜻이지. 무엇 때문에 조수는 모르는 듯이 치밀을 떼는 것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수는 죽음 전보다 더욱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희애를 그만두겠다고? 아니 로라,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모두들 깜짝 놀랄걸? 그런 터무니없는 짓이 어디 있담. 그러나 대문 밖 가까운 곳에서 사람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연회를 연단 말이니? 생각하기에 따라선 사실상 지나친 일일지도 모른다. 그 까닭은 로라의 집과 연결되어 있는 가파른 언덕 제일 아래쪽에 초라한 작은 집들이 몇 채 두 줄로 서 있었다. 그 집들과 이곳 사이에는 꽤 넓은 길이 나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아무리 보아도 눈에 거슬리는 집들이었다. 아무리 봐도 이 근방에는 설 자격이 없는 집들이었다. 갈색 비슷한 초콜릿 색깔로 아무렇게나 처바른 집이었으며 비좁은 마당에는 캐비지와 말라빠진 닭과 토마토 깡통들이 있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까지도 가난에 찌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집 굴뚝에서 나오는 누더기 조각들이 타서 올라오는 연기는 스리던가의 굴뚝에서 나오는 은빛 큼직한 새털과도 같은 연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 골목길에는 늙은 세탁부, 소재부, 신기료 장수, 그리고 집 앞에다 작은 새장을 잔뜩 내다 놓고 있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아이들이 우글거렸다. 세리던가의 아이들은 그곳이 어릴 때의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 말이 상스러워서 무슨 말을 배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로라와 로리는 조금 큰 후에 산보를 하던 중 그 골목길을 지나친 일이 몇 번 있었다. 이맛살이 찌푸러지는 더러운 곳이었다. 그때마다 두 사람은 몸을 오싹 떨면서 그 길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란 어딘가 가보고 무엇이든지 경험하고 보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그 길을 지났었다. 이봐, 생각 좀 해보라고. 그 불쌍한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나는 악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보란 말이야. 하고 로라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로라, 하고 조수는 매우 난처한 듯이 말했다. 만일 누군가가 사고를 냈을 때마다 음악을 중지해야 한다면 언니의 일상은 매우 비참한 것이 아니겠어? 딱하고 가엾다는 생각은 언니나 나나 마찬가지야. 사실은 나도 동정을 금할 수가 없는 거야. 로라의 눈은 약간 사나워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렸을 때 싸움을 할 때와 같은 사나운 눈초리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렇게 센티멘털하게 돼보았자 그 술주정뱅이 노동자가 되살아날 리도 없는 거고. 술주정뱅이라고? 그 사람이 술을 퍼먹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니? 하고 로라는 사나운 얼굴로 조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사람이 이렇게 시비가 벌어졌을 때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는 예의 어머니한테 가서 일러줄 테야 하는 말을 했다. 일러주려면 일러줘 하고 조스는 비둘기가 울 때 하는 것처럼 입을 삐죽 내밀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면서 로라가 요리로 된 문의 손잡이를 틀었다. 오냐, 들어온. 무슨 일이냐?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니? 하고는 화장대로부터 몸을 돌렸다. 부인은 새로 맞춘 모자를 써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사람이 죽었대요. 우리 집 마당에서는 아니겠지? 하고 부인이 말했다. 아니에요. 아무튼 사람 좀 놀라게 하지 말아라, 얘야. 세리던 부인은 안심했다는 듯이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큰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다 놓았다. 네,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고 로라가 말했다. 그리고 숨이 차서 목이 꽉 메인 것처럼 그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의 전말을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러니 원유회 같은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 하고 로라는 애원하는 듯이 말했다. 악대랑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겠지요. 언덕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로라가 놀란 것은 어머니의 태도가 조스의 태도와 아주 똑같다는 점이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이것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로라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야,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정말 우연한 것이 아니겠니? 저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죽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 운막 같은 판잣집구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를 일이다만 원유회를 그만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니? 그렇지? 얘야. 로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다만 네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것은 전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쿠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가, 너 말이다 하면서 세리던 부인은 모자를 들고 일어서서 로라에게로 가까이 다가와서는 로라가 뿌리칠 사이도 없이 로라의 머리에 그 모자를 슬쩍 얹었다. 얘야, 너에게 이 모자를 주마. 너를 위해서 맞춘 것 같구나. 나한테는 너무 사치스러워서. 네가 이 모자를 쓰니 정말 그림같이 예쁘구나. 자, 어서 손거울에다 내 얼굴을 비춰보려무나. 하고 어머니는 손거울을 들어 올렸다. 그렇지만 어머니, 하고 로라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녀는 거울을 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으므로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렸다. 이번에는 세리던 부인이 조금 전에 조스가 화를 낸 것처럼 화를 터뜨리고 말았다. 넌 정말 이상한 아이로구나. 하고 그녀는 쌀쌀하게 말했다. 우리들이 희생을 하리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나 하는 줄 아느냐? 너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기쁨과 기대를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리면서 그것이 정말 동정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이다.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로라는 말하고 나서 급히 방을 나와 자신의 침실로 가버렸다. 거기서 우연히도 그녀의 눈에 제일 먼저 띈 것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황금색 들국화와 검고 긴 리본이 붙어있는 검은 모자를 쓴 아름다운 소녀, 즉 자신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정말 아름다울까? 사실이지 아름다워지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 말은 지나친 말일까? 아니면 지나친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또 짧은 순간 그 불쌍한 부인과 가엾은 아이들과 그리고 집 안으로 운반되어가는 시체가 눈앞을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신문에 실려있는 사진처럼 흐릿했고 꿈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원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렇게 그녀는 마음으로 작정했다. 왠지 모르게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1시 반에는 점심 식사가 끝나고 2시 반 경에는 큰 소동을 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녹색 상의를 입은 악사들이 몰려와서 테니스 코트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키티 메이트랜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저 악사들은 마치 개구리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을 연못추 위에다 앉히고 지휘자를 나뭇잎에 올려놓으니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로리가 옷을 갈아입으러 가면서 돌아보고는 모두에게 인사를 했다. 그의 모습을 보자 로라는 다시 그 사건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 얘기를 그에게 다시 하고 싶었다. 만일 로리까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찬성한다면
반드시 그의 의견이 옳은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 홀 안으로 들어갔다. 로리! 안녕! 그는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돌아보고는 로라가 눈에 띄자 갑자기 뺨을 불룩이면서 그녀에게 눈을 부라리는 신용을 했다. 그거 참 놀랐는데? 로라, 그 모자 정말 멋있는데 그래? 하고 그는 말했다. 로라는 작은 목소리로 정말? 하고 말하면서 로리에게 미소를 보냈으나 결국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곧 이어서 사람들은 한없이 밀려 들어왔다. 악대가 연주를 시작했다. 새로 고용한 급사들이 집에서 천막으로 분주하게 뛰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보이는 곳마다 쌍쌍이 산보를 하고 있거나 웅크리고 꽃을 감상하고 있거나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거나 혹은 잔디밭 위를 어슬렁 거닐고 있었다. 마치 명랑한 작은 새들이 어디론가 날아가던 도중에 잠깐 오늘 오후에 세리던가에 내려온 것 같이 보였다. 고생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손을 마주잡기도 하고 뺨을 서로 갖다 대기도 하고 혹은 또 서로 눈길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한없이 행복한 일이었다. 로라 양 정말 아름다우셔요. 어쩜 모자가 그렇게 잘 어울릴까? 로라 양 스페인식인데요. 그렇게 멋있게 보인 적은 없었어요. 그러자 로라는 얼굴을 붉히면서 조용하게 대답했다. 차는 드셨어요? 아이스크림은 안 잡수시겠어요? 시계초 열매의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게 됐답니다. 그리고 로라는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부탁했다. 아빠, 그런데 말이에요. 악사님들에게 뭔가 마실 것을 갖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이리하여 이 그지없이 흥겨운 오후는 서서히 무르익어 꽃이 피어났다가 다시금 서서히 져버리듯 어느새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유쾌한 원효회는 처음이에요. 대성공이에요. 정말 훌륭했어요. 로라는 어머니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작별 인사를 했다. 두 모녀는 손님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현관에 나란히 서 있었다.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세리던 부인이 말했다. 로라야, 모두들 이리 모이라고 해라. 커피나 끓여서 함께 마시자꾸나. 기진맥진했구나. 대성공이었지? 원유회라. 이런 원유회는 다시 또 없을 거야. 아이들이 원유회를 열자고 잘도 고집을 부렸지 뭐냐. 일가족은 손님이 사라진 천막 속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버지, 샌드위치 잡수세요. 레테리는 제가 쓴 거예요. 고맙다. 라고 대답한 세리던 씨는 샌드위치를 한 입에 집어넣고 먹어버렸다. 그리고 또 한 조각을 먹으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오늘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아직 모를 테지? 여보, 알고 있어요. 하고 부인은 한 손을 치켜들며 말했다. 그 일 때문에 하마터면 원유회가 중지될 뻔하지 않았겠어요? 로라가 막무가내로 날짜를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바람에 혼이 났다고요. 아이, 어머니도. 로라는 더 이상 놀림감이 되고 싶지가 않았다. 하여간 무서운 사건이 있었단다. 하고 세리던 씨가 말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야. 이 아래쪽에 사는 사람이었지 뭐냐. 사람들 말에 의하면 부인과 어린아이가 6이나 있었다지 않겠니?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세리던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고 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눈치가 없었다. 부인은 갑자기 눈을 들어 탁자 위에 샌드위치, 과자, 떡들이 가득히 남아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먹지 않고 버릴 바에야 하고 부인은 그럴듯한 생각이 떠올랐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말이야. 바구니를 하나 만들기로 하자꾸나.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도록 하자. 아무튼 그 집 아이들에게는 최상의 음식이 아니겠니? 그렇지? 찬성들 하지? 그렇게 되면 장본인은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법석을 떨겠지. 이렇게 음식이 다 갖추어진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로라야! 하고 말하며 부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단에 있는 찬장에서 큰 바구니를 내온.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정말 훌륭한 생각이라고 믿으세요? 하고 로라는 물었다. 또다시 우스운 일로는 로라만이 모든 사람들과 의견이 다른 것 같았다. 원유회에서 남은 음식들을 갖다 주다니 그 불쌍한 여자가 정말 기뻐할지 모를 일이다. 물론이고 말고 오늘은 너 좀 이상하구나. 좀 전에는 지독하게 동정적인 말을 하더니 지금은 또 좋아요 하고 로라는 급히 바구니를 가지러 달려갔다. 그리고 바구니에 음식을 가득히 채워서 어머니 곁에 갖다 놓았다. 아가, 내가 갖다 주고 오렴. 그대로 빨리 다녀오너라. 아니, 잠깐 기다려라. 빨간 백합꽃도 함께 가지고 가렴. 그런 사람들은 백합꽃을 보면 무척 감격하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백합꽃까지가 로라의 우도에 달린 레이스를 찢지 않을까요? 하고 현실적인 조스가 또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마침 말을 잘했다. 그럼 바구니만 가지고 가도록 해라. 하고 어머니는 로라를 따라 천막 밖까지 나왔다. 그런데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다. 그런 말은 너희들처럼 어린아이들의 미래에는 안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갔다 오너라. 로라가 밖으로 나가서 정원 문을 닫을 때에는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달려갔다. 길은 길고 하얗게 빛나 보였다. 아래쪽 후미진 곳에는 작은 집들이 짙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 떠들썩한 원유의 다음에 찾아오는 정적은 말할 수 없이 깊은 정적이었다. 지금 나는 언덕을 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으나 그녀로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다니 어쩐 일일까?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아직도 그녀의 몸에는 키스, 사람의 목소리, 수저소리, 웃음소리, 발길에 짓밟힌 풀냄새 등이 짙게 배어 있었다.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는 전혀 없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녀는 검푸른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사실은 원유회는 분명히 대성공이었다라는 사실뿐이었다. 넓은 길이 횡단로에 나왔다. 오솔길에 접어들자 이상하게 공기가 매캐하고 어두컴컴했다. 어깨에 쇼를 걸친 여자들과 스콧직의 모자를 쓴 남자들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떤 남자들은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아이들이 문간에서 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비좁고 누추한 움막 같은 데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떤 판잣집에서는 불빛이 가물거렸고 그 그림자가 개 모양으로 창문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로라는 머리를 수그린 채 급히 지나갔다. 웃옷을 입고 왔으면 좋았을걸 하고 로라는 생각했다. 웃옷이 멋있어 보일 텐데 그리고 벨벳술이 달려있는 모자도 쓰고 설사 남의 것이라도 괜찮았을 텐데 모두가 나를 보게 될 테니 말이야. 틀림없이 보게 될 거야. 내가 여기 온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무래도 자기가 여기 찾아온 것이 잘못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보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벌써 그 집 앞까지 다가왔는데 틀림없이 그 집이었다. 대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문 곁에는 아주 늙은 노파 한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노파는 신문지를 깔고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로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말을 중단했다. 사람들은 재빨리 길을 트고 마치 그녀가 올 곳을 예기하고 있었던 듯 또 그녀가 올 곳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로라는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벨벳 리본을 어깨 위로 기운차게 젖히면서 옆에 서 있는 여자에게 물었다. 스커트시 댁은 이곳인가요? 그 여자는 이상한 미소를 띠면서 네, 그렇습니다만 아가씨 하고 말했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녀는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리고 작은 뜰을 지나서 문을 두드렸다. 모든 사람들의 응시로부터 한시 바삐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여자들이 쇼리라도 상관없으니 몸을 감추고 싶었다. 광주리를 전해주고 금방 나와야지 하고 그녀는 결심했다. 광주리를 다 비울 때까지 기다릴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상복을 입은 몸집이 작은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댁이 스코트씨 부인이세요? 하고 로라가 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아가씨 들어오시지요 하고 말한 다음 로라를 복도로 안내했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 무서워졌다. 아니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 바구니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광주리를 어두운 복도에 서 있던 부인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자, 이쪽으로 오시지요, 아가씨. 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로라는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갔다. 그곳은 누추하고 천장이 낮은 작은 부엌이었다. 램프에는 그림이 잔뜩 끼어 있었다. 난로 앞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네네 하고 그녀를 안내했던 몸집이 작은 부인이 말했다. 네네, 젊은 아가씨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로라 쪽을 바라보면서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저분이 저희 언니입니다. 네, 그대로 실례해도 괜찮으시겠지요? 물론입니다. 저는 정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이 광주리만 전해드리면 됩니다. 그때 난로가에 있던 여인이 고개를 돌리며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부어 올라 있었고 눈과 입술이 부르터 있는 무서운 얼굴이었다. 로라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곳을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바구니를 들고 부엌에 서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란 말인가? 그 불쌍한 얼굴에 다시 잔뜩 주름이 잡히면서 일그러졌다. 괜찮아요. 내가 대신 이분에게 인사드릴 테니까 하고 다른 쪽에 있는 부인이 말하며 뺨을 실룩이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로라는 빨리 나가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녀는 복도로 나왔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그녀의 발은 곧장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방을 향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잠깐 동안만 저 사람도 좀 보고 가시지 않겠어요? 하며 M의 노이가 로라 곁을 살짝 빠져나가 침대 쪽으로 향했다. 아가씨, 조금 더 무서워하실 것은 없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교활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혼이불을 젖혔다. 마치 그림 같답니다. 아무데도 변한 곳이 없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로라는 다가갔다. 그곳에는 젊은 사나이가 깊이 잠든 듯이 누워 있었다. 아주 깊이 잠든 듯이.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승을 떠나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번 다시 깨지 않을 꿈을. 머리를 베개에 깊이 파묻고 눈을 감고 그 눈은 감긴 눈꺼풀 밑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이었다. 원유회도 바구니도 그리고 레이스 달린 웃옷도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한 것이었다. 이 사나이야말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의 극치였다. 모든 사람이 웃고 있는 동안에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 이 오솔길에는 기적이 찾아온 것이었다. 행복, 행복,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잠자는 얼굴이 말하고 있었다.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련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역시 운다는 것이 인정이었다. 그녀는 그 사나이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 방을 나가버릴 용기가 없었다. 로라는 그만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모자를 벗지 않은 것을 용서하세요. 하고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번에는 M의 누이를 기다릴 것도 없이 문간으로 나와 작은 뜰 앞을 내려가서 어둠 속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곁을 지나갔다. 오솔길 모퉁이에서 로리와 마주쳤다. 그는 그늘 속에서 나온 사람 같았다. 로라가 아니냐? 그래.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셔. 잘 됐니? 모든 일이? 잘 됐어, 로리. 하고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몸을 로리에게 붙였다. 아니, 너 울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로리가 물었다. 로라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나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로리는 누이 동생 어깨에 팔을 얹고 우는 것 아니야 하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음성으로 말했다. 무서웠었니? 아니. 로라는 흐느끼면서 대답했다. 다만 이상할 뿐이야. 오빠 하며 발을 멈추고는 그를 쳐다보았다. 인생이란 하고 그녀는 더듬거렸다. 그러나 인생이 어떤 것이라고 그녀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었다. 오빠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로라,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어? 하고 로리가 말했다. 캐서린 맨스필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두 집안의 대비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있군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사랑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